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의도 실업자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이종걸 전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님도 전화 연결돼 있시죠? 네, 신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님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자, 먼저 그 법률권 의원 161명이 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했습니다. 내일 통과될 전망이죠. 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다 이런 명목인데, 자,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이것은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기소돼서 이제 재판 중이죠. 예. 근데 이제 1심이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났는데요. 판결 내용은 우선 결론은 무죄다. 그래서 예.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재판에 개입한 점, 그러니까 우리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후배 판사들의 법관들에게 이제 세월호라든지 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국장 재판이라든지 이런 재판에 이제 재판장이 아니면서 재판부에게 어떤 뭐 조언을 했다, 요청을 했다, 아니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뭐 그 지위에서 볼 때는 상당한 이제 무게 있는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라는 문제. 근데 이 판결 재판 1심 재판문을 보면 한 7군데 정도에서 반헌법적 행위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재판관여 아니 그 공무원에게 어떤 직권남용 행위로 하되 다만 의무 없는 일을 한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관해서 이 재판부에서는 판사들의 진술을 이제 증인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판사들은 조언으로 들었다. 후배 판사에게 좋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뭐 내가 판결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아마 증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결 만약 어찌 보면 재판 강요 행위로 보는 점에 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재판 관여 행위고 반헌법행위라는 사실은 인정했는데 그런데 아마 그것을 받은 후배 판사들은 그것에 이렇게 협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참고로 해서 조언으로 해서 판결을 정당하게 했을 뿐이다. 라는 취지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분위기라든지 임성근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떤 명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법원 행정처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도 높은 고압적 정책적 행위를 하는 그 고위 법관 부장판사로서 후배 법관들에게 그런 단순한 조언을 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볼 때는 그 재판부의 인정은 반헌법 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법원 내 사정이라는 게 판사들끼리 서로 좀 유해주고 또 뭐 스스로 이제 권한을 보장해주고 또 이런 판사 내부의 어떤 그런 뭐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서
유죄로 인정하지는 못한 판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항소심에서는 결국 깨질 것이고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인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걸 선생님 형법행위보다는 형법 위반 행위보다는 헌법 행위가 별도의 중요한 이 탄핵 사유가 돼 있어서 이 헌법적 이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판사에게는 징계가 되질 않고 탄핵 또는 형사재판에 의하지 않냐고는 그 직무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헌법의 그 규정. 그래서 헌법에서는 유일하게 판사에게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말 당연히 탄핵을 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지키는 일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정걸 전 의원님 지금 청취자분들이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정걸 전 의원님께서 좀 인터뷰하실 때 토론하실 때 좀 길게 말씀하신다고 좀 다른 분들한테도 시간 할당해야 되겠고 좀 짧게 해달라는 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신선범 전 의원님. 그렇게 의원들 제적 과반수가 150명만 찬성하면 임성근 부장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겠죠. 그럼 160 몇 명이 했다니까 남는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재판으로 정식 재판으로 가져갈지 그게 판결까지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연 탄핵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로 위반해야 되고 또 탄핵할 정도로 직을 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게 심판 기각이 내려졌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게 위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위법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기각된 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임성근 부장이 같은 경우도 그 이종걸 전 의원님 말씀대로 재판부에서 위헌이라고 위헌적 행위가 있다는 건 맞아요. 그건 나온다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재판 관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를 했는데, 근데 그 부분 나오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중대하냐 부분에서는 당시 그러니까 그 임성근 부장의 권유를 받았다는 재판부와 재판부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도 이것은 이미 판결 결과는 자기들이 정해져 있었고 결론을 내놓고 있었는데 그 임 부장이 이야기한 게 선배 판사의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탄핵 사유가 되느냐에서 헌재에서 따질 테고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2월 28일이면 이달 말이면 임성근 부장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자연히 임성근 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임용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재임용이라면 판사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해야 판사가 다시 되는데 이 양반은 임성근 부장은 작년 10월 달에 이미 안 한다고 포기를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2월 28일이면 판사가 아닌 마당에 그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판사를 그만두는 사람에게 다시 탄핵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각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탄핵으로 몰고 가느냐. 저는 오히려 그 배경이 좀 의심이 갈 정도예요. 배경이 의심이 간다. 네.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배경이 의심이 간다는 말씀인지. 예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법원의 최근에 특히 작년에 2020년도에 판결을 보면은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할 정도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 외 드루킹 사건에서 항소심에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재판에서 또 유죄 나왔죠. 그다음에 또 그 윤석열 총장의 행정법원 두 건 전부 다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여권에 불리하게 나오고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조국 전 장관 아들한테 허위 인턴 확인서 쓰던 그분도 유죄 나왔고 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판결문이긴 합니다만 성추행 사실을 적시했고 이런 일련의 법원의 흐름을 볼 때 야 이거 법원이 우리한테 영 안 좋구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그 헌법재판소 이렇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뇌부는 자기들이 교체를 했는데 밑에까지는 굉장히 좀 법을 우리 쉽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하면서 좀 본때 어떻게 보면은 국회가 이런 권한이 있다. 당신들 판결 잘못하면 쉽게 법원에서 넘어갈지 몰라도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탄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저는 해석이 돼요. 아 그렇군요. 김근진 의원님께서는 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헌법 위반은 어느 쪽에도 다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탄핵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인데 2018년도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이건 탄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상당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는 거고 이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오히려 탄핵이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성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임기가 2월 28일자로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 헌재에서 그 전에 이제 신속하게 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2월 28일날 임기가 끝나버리면 이 탄핵 재판을 이게 각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어떤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긴 한데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저는 틀리지 않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만은 시점이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판결을 잘못한 판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판결한 판사가 내린 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명백한 뜻 그것에 따라서 헌법상의 탄핵을 소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한 판사도 헌법 위반은 맞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 의해서 형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이에 저는 두 개의 그 명백한 이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이 이렇게 해석상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헌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위반인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에 대한 압박이 아니고 판결을 오히려 잘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외부자의 물론 임성근 판사는 판사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판결한 판사가 아니라 판결을 방해하고 직권으로 인해서 판결을 오히려 잘못 만들게 한 오히려 사실상의 그 판결한 판사가 피해자인 사법 독립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침해자였던 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호 장관께서 이게 이제 어떤 판결에 대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그 법관 길들이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신성문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판결이 이게 임성근 부장이 위헌적 행위를 했는데 직권 남용은 아니다. 판결이 나온 게 판결 1심 판결이 내려진 게 작년 2020년 2월 판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년 전이잖아요. 1년 전. 근데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당에서 그러니까 그때 좀 탄핵을 추진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 제 말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서는 그 탄핵을 추진했더니 이탄희 의원이 아파서 그렇게 공황장애 때문에 약간의 의정혈에 공백이 있어서 못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상하다. 1년 전에 나온 판결을 하고 지금 와서 다시 문제 삼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여러 가지의 법원 판결이 어찌됐건 여권에 불리하게 나온 데 대한 불안 또는 불만이 팽배했던 요인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자꾸 저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볼 때 일정한 또 근거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과정에서요. 지금 이제 1심 판결은 났지만 또 항소심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아직 항소심 판결은 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우선 항소심 판결에서 사실상 이것은 형법 위반, 헌법 위반 모두 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것만큼이나 직권남용이 딱 맞는 행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심 판결도 그 판결 자체의 그 진행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탄핵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당내에서 국회 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불 대응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경진 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임모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도 했고, 그다음에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건 헌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어떤 헌법 위반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특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총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하는 거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탄핵을 한다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탄핵할 만한 헌법 위반이 명백한 것인지 사실은 그 부분조차도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께서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분이나 사유 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맞불놓기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정치가 너무 그냥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각각 사안별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않는 이런 어떤 흐름의 추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북한 원전 얘기를 좀 건너보겠습니다. 그 산업부가 6장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해준 USB 전체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최재성 정무수석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만약에 진짜 이거 공개를 원한다면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김민준. 우선 지금 이제 정무수석께서 이게 야당에게 명운을 걸어라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너무 좀 거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청와대나 여권 내부에서도 이거 검토 여부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설왕설래할 정도라면 특별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나 또 정부에서 무슨 불법적인 걸 가지고 북한에 어떤 그 제안을 하거나 뭐 그렇다고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공개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당시 그 미국 백악관의 볼턴 보좌관에게도 이 USB를 똑같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 우리 우방 정부 관계자에게 똑같은 내용을 주면서 우리 야당 측에게, 특히 야당의 지도자에게 이런 부분을 안 보여주고 안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정부 내부에서는 이게 옛날 이제 그 NLL 무슨 대화록 관련처럼 이게 또 다른 어떤 논란이 확산될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안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북 정책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야당과 함께 동의해가면서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조금의 논란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공개를 하고 특히 최소한 조금 비공개를 하는 게 낫다 싶으면 야당 대표단의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양심을 믿고 그분들에게는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대통령 문서이기 때문에 정말 다르게 취급해야 될 문제가 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하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용 이제 장관 후보자께서 실제 그 파일에는 원전 얘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 무슨 전을
설치해준다든지 뭐 건설해준다 이런 것의 취지의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때 그 삭제된 내용 중에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것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3가지 내용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석을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을 대통령 문서로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도 그냥 공개한다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돌이켜보면 지난번에요. 94년 제네바 협정 때 보면은 경수로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가동을 중단하고 이제 그 흑연 감속 원자로 요거 건설을 중단하는 걸 대가로 해서 미국이 져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 10조 정도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거의 7조 정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예. 이것도 발전소입니다. 예, 이것도 원전 발전소죠. 네. 예, 북한이 아주 정말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 2018년에요. 저희는 이미 북미 간의 북핵 폐기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주 완전히 기대되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수신문이나 원자력 산업계나 뭐 이런 데서도 경협 차원에서 옛날 경수로 했지만 원자로 같은 것을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제기됐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검토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때 당시 전문가적 차원에서도 보면은 뭐 송전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것들이 경제성이 없어서 우리가 져준다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그의 시도성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이게 끝난 정도의 얘기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것을 제기한 것은 저는 볼 땐 뭔가 좀 정책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의도인데 분위기는 지금 사실은 2018년에 그 아주 좋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런 남북 문제와는 다르게 이게 경색된 것은 맞죠. 그러나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런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왜냐하면 북한이 핵폐기를 하게 됐을 때 그 대상으로 받는 것이 뭐겠느냐? 에너지거든요. 그것을 평화로운 에너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던 정도의 차원의 수집적인 사실들이다라고 보면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저는 공개는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USB 공개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USB에는 원전에 원자가 없다니까요. 믿어주세요. 뭐 이 글이 알고 계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나 대통령의 설명이 맞으려면은 야당이 해도 너무 해나라는 말이 또 막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내용에는 말 그대로 원전은 없고 일반 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 그런 발전 계획은 들어있었다라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개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정보가 없는 야당에게 넘기고 야당의 모든 것을 걸면 우리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우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만약에 국가 간에 적어도 남북 정상 간에 오간 거라서 그냥 막 공개하기가 아주 어렵다면 아까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 잘하셨죠. 진짜 정보위원이라든지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정보위원을 하면 야당 지도부 몇 명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다라고 봐요. 거기서 만약에 사실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하면 비밀리에 원전 지어주는 거 아니었다고 나온다면 야당도 우리가 판단 잘못했다. 과잉 반응 보였다. 우리가 좀 성급했다. 이렇게 또 사과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다 떠나서 왜 국민들이 안 믿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이 정부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첫째는 정부 말이 더 맞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에 뚝딱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못 지어준다는 맞아요. 그런데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산자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새벽에 다 지웠느냐. 또 이상한 무슨 파일명을 했을까라는 대목 하나. 그럼 두 번째는 대통령은 탈원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산자부 고위 공무원들은 어찌됐건 북에다가 원전 지어주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나마 생각해 냈을까라는 대목 하나. 또 하나는 2019년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이 지금까지 안 했던 말, 원자력 발전 노선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다고요. 이런 게 뭐 연결돼 있지 않는 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명백하지는 않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밝히는 것은 결국은 산자부에서 공개한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USB의 내용이 적어도 이런 거다라고 공개를 하되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어찌됐건 그 절차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치적 논쟁은 제가 볼 때는 계속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정인 위원장이 지금 부산에 가서 한일 해저 터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네. 친일이나 어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먼저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은희 전 의원께서. 예. 지금 해저 터널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다고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각각 지금 언급을 하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파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비용 대비 현실화의 문제 이런 측면의 성격이 강한 것 같고 이 비용 대비 현실화의 측면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제 본질이 이제 출발점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가덕동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10몇 년 동안을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논란 끝에 전문가 집단의 여러 번의 어떤 평가와 검토 끝에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건데. 이번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뒤엎으면서 결국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갔고 이게 부산 경남 시민들의 어떤 정서나 바람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일종의 파퓰리즘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천적인 원죄의 출발점은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오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해저터널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재원이라든지 큰 틀의 어떤 국가의 장기 발전 비전하고 상관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한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과 이 의원님도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1분씩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경인 의원이 상황 판단이 정확해요. 저 부분은 그러니까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워낙 선제적으로 가덕도 공항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드디어 내려가서 두 개를 더 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2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여당과 함께 하겠다는 거고 하나가 뭐냐면 또 말씀하신 대로 한일 해저터널을 뚫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가 또 부산 아예 부산 금융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금융도시를 만들겠다. 물류 유통 이런 걸 만들겠다는 두 개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해저터널 문제는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언제쯤 되느냐, 재원이 몇십조 드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당이 적어도 부산의 미래, 부산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로 받아들일 거다. 그 대목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제가 처방이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 처방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야 모두 다 내놓고 특별법이라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빨리 돈 많이 들여서 빨리 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 대한 적어도 책임이랄까 앞으로의 부담은 여야 공이 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걸 전 의원님. 예.
다 일원이 폐지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신념이 계셨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그 화두의 시작을 이제 여당에게 뺏겼던 거죠. 그래서 뺏긴 것을 뭔가 좀 만회하고 또 어떤 논점을 좀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3분 마칩니다. 잠시 뒤 4부에서는요. 이 공매도 논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공매도 세력에 맞선 개인 투자자들의 전쟁. 미국 게임스톱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그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폐지 운동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일명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 한 분을 연결해서 이 공매도 관련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성함 대신에 그 익명으로 좀 일단 이 선생님을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선생님도 좀 동학개미 중 한 분이시죠? 예, 뭐 그냥 한 명의 개미 투자자입니다. 예, 최근에 그 민주당 양영자 의원이 이 공매도 이거를 무작정 그냥 뭐 예고된 대로 3월 중순에 네. 금지된 걸 풀 게 아니라 일단은 좀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시면서 동학개미들을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애국자가 뭐 저한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뭐 나라를 구해보자고 주식 투자한 건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난 1년간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 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좀 수익 좀 좋았습니까? 수익률? 네, 시장이 워낙 좋았잖아요. 예. 예,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로 폭락한 뒤에 네.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저도 뭐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거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좀 어떻게 투자는 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업으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전에는 뭐 그냥 전업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좀 주식 이건 해보셨나 보네요. 일부 관심이 있었지만 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 주식 투자를 잘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네. 그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서 전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여쭤본 그 공매도 금지 이게 지난해 3월부터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코스피 지수 끌어올리는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면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뭐 추론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예.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거는 돈이 몰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처럼 주식시장도 돈이 몰려야 결국은 큰 가격 상승이 나오는데요. 요즘 코스피 시장을 보면 거래대금이 하루 20조 원 정도가 보통이고요. 1월 초에는 40조 원이 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한 분들도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큰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선생님께서도 그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세요? 근데 보유를 했다가 너무 일찍 팔았습니다. 그러세요? 5만 원에 조금 넘었을 때. 마음이 좀 쓰라리시겠습니다. 지금 거의 9만 원 앞두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삼성전자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좀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진 그 기업의 잠재적 가치를 많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처럼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역시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다들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 공매도 이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반대가 뭐 굉장히 강한데 네. 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그 공매도 네. 폐지 찬성하십니까? 공매도가 뭐 저기 달갑지는 않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가 분명히 그 생긴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거나 또 이렇게 버블을 억제해 준다 이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문제는 금융기관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감독기관이 이걸 어떻게 적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점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도 시스템은 있지만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공매도 써야죠. 네. 공매도 자체가 이거는 뭐 없앨 게 아니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공매도 이 제도는 지금 허점이 많다. 네.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뭐 이건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뭐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당장 이제 뭐 3월 중순까지만 이제 이거 공매도 금지 가고 이제 뭐 풀겠다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어떤 방침으로 나왔었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당장 그 3월 중순에 그 금지 푸는 거는 좀 찬성하십니까? 아직은 그럼 당연히 이르다 보시겠네요. 그렇죠? 예, 저기 시스템을 보완한 뒤에 풀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미국에서 그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 이게 논란입니다. 그 이제 한마디로 그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승리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뭐 개미들이 모여서 이제 일부 세력을 뭐 이렇게 이겼다. 뭐 이건 맞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승리라고 하려면 이제 결국 수익을 내야 될 텐데요. 게임스탑 주가가 지금 널뛰고 있어요. 최고 450달러까지 갔는데 지금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뛰어든 개인 중에 손실이 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언론에 전해진 대로 그냥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이겼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은 이 주식시장에서 뭐 하한가 상한가가 이게 뭐 없기 때문에 더 이런 뭐랄까 이제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게임스톱 이걸 지키겠다고 나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꼭 딱히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도 폐지 운동이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고요. 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가 있어야 되지만 뭐 개선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폐지하자 이런 운동인데 혹시 이 운동에도 혹시 뭐 서명하셨거나 동참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뭐 동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공매도 폐지가 아니라 이제 제도 개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폐지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유는 있다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를 기관은 하는데 개인은 그런 제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참여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 때문에 개인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한국판 게임스탑 종목으로 거론되는 게 셀트리온하고 HLB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가지고 좀 단체 주주 행동 나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혹시 뭐 이 주주 운동에도 혹시 같이 동참하십니까? 저도 뭐 셀트리온 주주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나오면은 힘을 뭐 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당연하지만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하냐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달린 문제라고 봐요. 너무 당연하지만요.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는
하루에 거래 금액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도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움직이려면 정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왜 근데 이 두 종목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공매도 그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또 이 종목에 몰린 종목이거든요. 네, 두 종목에.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많이 몰렸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를 하락시키려는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근데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뭐 개미들뿐만 아니고 주주들이 전부 손해를 입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개미들은 이제 손해를 입으면 또 복구할 또 그런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지금 3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랬던 공매도 폐해가 있더라도 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미국은 무제한인데 우리나라는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뭐 피해가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그러니까 30% 하루에 30%가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재산이 1억인데 하루에 그게 7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거기에서 또 30%가 또 깎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루 30%로 봐도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 불법 공매도라는 거 이게 이제 뭐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부터 한다는 건데 뭐 이런 세력 혹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표가 납니까? 이렇게. 근데 그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개인이 이건 세력이다. 특히나 그냥 무차익 공매도를 하는 세력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매도가 쏟아질 때 뭐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뭐 그게 어떤 세력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현실 여건상 뭐 이런 정보 차원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한계가 많기 때문에 뭐 개인은 공매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해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근데 길은 어느 정도 그 자격이 있는 개인들은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개미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어떤 거냐면 그 주가가 떨어질 때 그 개인들은 그냥 손 놓고 그 손해를 봐야 하는데 기관들은 반대로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에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는 그 심정이 굉장히 그 안타깝고 그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럽 축구 1월 이적 시장이 소문만 무성하게 끝났습니다. 소속팀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우리 선수들 선택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적설이 끊이질 않았던 라이프찌히 황희찬 또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에 그냥 남습니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붙잡기만 하나 좀 야속하기도 하고요. 시간도 사실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일단 시즌 마무리까지 하게 됐으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뛰면서 눈도장 찍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또 대표팀 수비수 중국 베이징에서 뛰는 김민재 선수도 사실 뭐 토트넘에서 손흥민이랑 한솥밥 먹냐 또 실시간다 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잔류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이적료가 발목을 잡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선택한 선수도 있어요. 이승호 선수 벨기에 신트트라비돈에서 역시 작년 12월에 감독 바뀐 이후에 출전 명단 계속 못 들었었거든요. K리그에 뭐 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포르투갈 리그로 가게 됐습니다. 스페인어 유창하게 잘하니까 그건 큰 강점인데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어제 이제 얘기하려다가 조 기자가 그 시간 없다고 그냥
내일 얘기하자고 한 거. 맞춘 거죠. 시간을 맞춘 거죠. 아, 네. 자, 메시, 리오넬 메시 얘기 좀 해주세요. 고액연봉. 고액연봉. 네. 참 부러운 얘기인데요. 요새 유럽 축구계에서 제일 뜨거운 소식입니다. 뭐 어제 짧게 정리할 수 있었지만 청취자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어느 수준인지. 뭐 세계 최고 축구 선수죠. 메시는 돈도 많이 받겠지 상상은 하는데 아시다시피 축구는 정확하게 연봉이나 이적료 공개를 안 합니다. 뭐 얼마로 추정된다 알려졌다 이 정도 보도뿐인데 뭐 맞다고 확인해주지도 않고 틀렸다고 정정보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근데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맺은 계약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지난 2017년 재계약하면서 30쪽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매 시즌 동안 약 5억 5,500만 유로 7,500억 원을 받기로 했었던 거예요. 7,500억이요. 이게 너무 큰 돈이고 저는 들어도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연봉이 1,880억 정도고요. 일당으로 보면 5억 1,300만 원입니다. 하루에 5억을 넘게 버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이 2,150만 원. 1초에 6천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똑딱 하면 6천 원, 12,000원, 18,000원 이렇게 숨쉴 때마다 돈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해요. 원래 미국 스포츠가 늘 돈에서는 압도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스포츠계에서 최고라고 알려졌던 계약이 미국 프로풋볼 NFL의 패트릭 선수가 작년 캔자스시티랑 10년간 6,146억 원의 계약을 했었거든요. 이게 최고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메시가 2017년에 그때부터 이미 최고였던 거예요. 계약 총액을 따지는 개념이고요. 뭐 톱10으로 보면 메이저리그가 6명으로 제일 많고 축구는 메시랑 네이마르 2명 있더라고요. 네이마르요? 네. 정말 이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감이 안 되는 큰 금액이기도 한데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 축구 선수들 연봉 이 정도는 잘 이제 정확하게는 공개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이번에? 그렇죠. 이게 밝힌 게 엘문도라는 스페인 매체인데요. 신문 일면에 진짜 크게 연봉 가격을 썼더라고요. 뭐 우리로 치면 몇 점 몇 원까지 이렇게 숫자로 쫙 계약서를 공개를 하면서 숫자를 썼는데 논조가 뭐냐면 이런 거대 계약이 바르셀로나를 망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바르셀로나 재정난이 가뜩이나 심각하고 총 부채가 뭐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단 예산의 4분의 3이 선수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만 뛴 원클럽맨 메시를 에둘러 비판한 논조가 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는 계약서 유출범을 찾느라 혈안이 돼 있는데 용의자가 있긴 있습니다. 바르토메우라고 바르셀로나 전 회장이 꼽히는데 메시랑 앙숙입니다. 리빌딩 해야 된다, 뭐 바르셀로나 새로 세워야 된다 하면서 뭐 수아레즈랑 라키티치 이런 메시랑 황금기 이끈 선수들 다 팔았어요. 메시도 작년 여름에 못하겠다, 바르셀로나 떠나겠다 하면서 이적 요청서를 보냈고요. 당시 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팬들이 막 울면서 경기장 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메시도 뭐 열흘 만에 없던 일이 됐지만 사실 마음이 지금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계약 끝나면 새 팀으로 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근데 바르토메오 회장 역시 메시와 갈등 뭐 이런 비판 속에 작년 10월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공개되면 이득 볼 사람이라고 보여요. 봐라, 내가 메시 내보내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돈 천문학적으로 많이 주지 않냐, 뭐 이렇게 이런 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용의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메시는 연봉 공개된 것에 뭐 부들부들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한 엘문도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고요. 뭐 수사를 하게 되면 계약서 유출 경로, 뭐 취재원 누군지 이런 것도 당연히 밝혀지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메시는 보란듯이 어제 리그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 개인 통산 650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재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입니다.